태국 북동부 콘켄 지역에서 반일을 하던 농부가 땅을 파던 중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저 검은색 비닐봉투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파도 끝이 없이 깊숙이 묻어있는 물체를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어보자 비닐봉투 속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덩어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옆에서도 봉투 하나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시신을 한 봉지에 담지 못했던 범인이 두 개로 나누어 담은 듯 했습니다. 경찰은 농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살펴보았는데 시신 한쪽에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으로 생각되는 시신의 가슴 부위 쪽에서 영문 모양의 문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핸드폰도 지갑도 없어 경찰로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문신을 보고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위의 문신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직원 이외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올해 22세인 와리사와 크린 주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조그만 노래방식 카라오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경찰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22살인 와리사라는 어린 시절 태국의 아주 외딴 농장에서 미혼모 어머니와 함께 힘든 생활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잘 다루는 접대 방법을 알고 있는 도우미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돈을 모아 태국 관광도시 콘케에서 조그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노래방이라고는 하지만 술 마시며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마약과 성매매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여러 명의 여성 도우미들이 있었는데 와리사라는 그 중에서도 프레오라는 도우미 여성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와리사라는 프레오와 아주 친한 친구처럼 붙어 다니며 지냈습니다. 사실 프레오는 와리사라보다 한 살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친자매 이상의 관계로 지내며 속 깊은 대화까지 풀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프레오는 평상시에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근황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것이라도 지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곧바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와리사라는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술도 마시고 약물도 같이 하면서 남편 몰래 남자 손님들과 잠자리도 같이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남모를 고충이 있었는데 남편이 항상 출장으로 집에 없다 보니 외롭고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2017년 3월 건설업자인 남편과 결혼해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매번 건설 현장이 바뀌는 남편이 서너 달에서 길게는 그 이상 출장을 가 있다 보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 손님들과 어울려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외롭고 성욕을 풀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와리사라가 외로워할 때면 항상 곁에 있어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프레오였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외로움을 상담해 줄 때도 두 사람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약물에 빠져 이상한 성관계에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여성과 관계를 하는 레즈비언의 행위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남성보다 여성 손님들과 관계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운한 점이 많아지며 서로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이 잦아졌고 사소한 일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깊은 감정의 싸움이 시작된 것은 프레오가 와리사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와리사라는 노래방 경영 문제로 가끔씩 소액을 프레오에게 빌렸었는데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한 그녀는 프레오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직장에서 아주 어색한 관계로 한참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프레오의 집을 급습했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녀와 남자친구를 검거해 갔습니다. 프레오의 남자친구는 태국에서 유명한 마약 조직원이었는데 경찰은 그동안 그를 검거하고 싶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검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마약을 소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이상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검거하기 위해 급습했습니다. 물론 프레오도 남자친구를 도와 마약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제보로 마약 조직원을 검거할 것으로 생각했던 경찰은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경찰 조사실로 소환해 조사해보았지만 답변을 거부한 그들에게서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로 풀려난 프레오와 남자친구는 본인들을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그녀는 최근 싸움이 잦았던 와리사라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와리사와 이외에는 본인 남자친구가 마약 조직원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한 관계로 번져갔습니다. (2007년 5월 24일) 프레오는 본인과 남자친구를 신고했다는 의심을 하고 와리사라를 혼내줘야겠다며 노래방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 4명을 모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그녀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와리사라를 강제로 태우고 출발해버렸습니다. 차는 급하게 출발했고 그녀를 차에 강제로 태운 납치범들은 그녀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와리사라가 도망치려고 발버둥치고 있던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 프레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놀란 그녀는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으나 범행을 작정하고 납치한 프레오는 그녀를 놔줄 리 없었습니다. 프레오는 와리사라의 목에 밧줄을 걸고 힘껏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4사람이 그녀의 양쪽 팔과 다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잠시 후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차 속에 있던 납치범들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미리 알아둔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도구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통, 검은색 비닐봉지, 톱, 망치. 그들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로 차를 몰고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저녁이라서 어느 누구 하나 본인들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시신만 잘 처리한다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흙바닥에 널어놓은 와리사라의 시신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프레오는 톱을 들고 그녀를 토박내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도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 빨리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덩어리로 썰어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그녀들은 깊숙이 땅을 파 비닐봉지를 묻어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의견이 엇갈린 4명의 공범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찾은 적 한 번 없는 그녀를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없으니 그녀가 사라졌다고 해서 경찰이 당장 본인들을 검거하거나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았던 공범들은 만약을 위해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3명은 미얀마로, 1명은 라오스로 도망쳤습니다. 프레오는 남자친구와 콘쿤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2007년 5월 25일 한 농부가 밭일을 하던 중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운 날씨에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에서 신원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강도 살인 사건으로 강도가 금품을 빼앗아 시신을 이곳에 묻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신에서 지갑이나 핸드폰 등 금품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등에 새겨진 분신을 보고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녀의 남편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이었는데 1년 중 건설 현장에 출장 가 있는 날짜가 대부분일 정도로 집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동료들의 진술로 남편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어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최근 통화 기록을 조사해본 경찰은 용의자로 의심되는 친구들을 찾아가 그 시간대의 알리바이를 조사해 보았지만 모두 완벽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그녀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 5월 25일인데 사망한 그녀가 어떻게 25일에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은행 ATM기에 찍힌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으로 출동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현금을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절친 프레오였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검거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가지고 집으로 방문했으나 그녀는 이미 태국을 떠나 미얀마로 도주한 후였습니다. 늑장 수사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미얀마로 도주한 그녀를 검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미얀마 경찰에 수사를 협조했고 수사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미얀마 시골로 들어가 잠적해버린다면 호적도 없는 주민들 사이에서 그녀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경찰도 수사에 협조는 하겠으나 자국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신경은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쇼핑몰 CCTV를 조사하던 미얀마 경찰은 아주 날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프레오였습니다. 마치 미얀마로 휴가를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그녀의 동선을 추적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레오가 미얀마 경찰에 검거되고 태국으로 송환이 되었을 때 이미 4명의 공범 친구들도 검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들이 검거되면서 언론에서는 그녀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미녀 살인범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남성들은 그녀에게 팬레터를 보내더니 프레오의 팬클럽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실물을 보기 위해 그녀가 구속되어 있는 경찰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사진을 찍겠다며
항의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서 내에서도 남자 경찰관들 사이에서 프레오라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일부러 그녀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위상이 높아지자 경찰관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경찰서 내에서 샤워하고 화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데 경찰관들은 이런 상황을 자랑하고 싶어 그녀들이 화장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카라로 눈 화장을 하는가 하면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드러누워 웃으면서 경찰관들과 농담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태국 경찰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들의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사진을 올린 경찰관의 계정은 마비될 정도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신이 난 경찰관들은 경쟁적으로 그녀들과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 가족과 사진을 접한 일반 시민들은 경찰의 만행에 분을 참지 못하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이 용의자들과 웃으며 사진이나 찍어대는 게 말도 안 된다는 행동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사진 속에 관련된 경찰관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태국 법원은 프리오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공범인 4명에게도 각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프레오에게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보상금 1,000만 바트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길리테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템이었습니다.